안녕하십니까. 5분 경매입니다. 저는 김정규고요.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듣는 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눈이 심심하면 졸리잖아요. 졸음을 방지하고 깊은 집중을 위해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유치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직관적인 사람이라, 말하자면 단순한 사람이라 바로 유치하다, 이런 것부터 떠올라요. 유치하죠? 그런데 유치권은 그 당신이 유치하다 할 때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겠죠. 유치권은 어려운 권리입니다. 무엇이 어려울까요? 개념이 어려울까요? 개념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개념 자체는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권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비유하는 대상이죠.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려가잖아요. 전당포 주인장은 시계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둘치, 머물러 둔다. 시계를 자신의 금고나 서랍에 머물게 둔다,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맡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오면 유치한 상태를 풀고 시계를 돌려주죠. 만일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줄 때까지 가지고 있겠죠. 어쨌든 주인장은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전당포 주인장의 권리는 그것에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권리, 남의 물건을,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권리.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사람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낙찰을 받은 후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누군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툭 튀어나와요. 겁이 덜컥 나지요. 또한 그를 처리하기가 귀찮고, 그를 내쫓기 위해 돈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귀찮고,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유치권자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나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상대가 주장하는 그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천불태라, 당연한 겁니다. 우선 그걸 알아보자고요. 유치권의 근거 규정은 민법 제320조입니다. 이렇게 쭉쭉쭉 쭉, 이 규정을 쪼개본다면 어떤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때 그게 말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알 수 있겠죠. 판사도 당연히 어떤 사람의 주장이 이해 합당한지 쪼개본다고요. 자, 우리도 쪼개봅시다. 사람들은 그 쪼개는 행위를 두고 쪼갠다는 말을 하기 쪽팔리니까 성립요건이라는 배운 사람 티가 팍팍 나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유치권의 성립요건입니다. 첫 번째, 물건을 점유해야겠지요. 전당포 주인이 시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서 물건은 남의 물건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유치권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점유에는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앉아서 버티는 직접 점유와 그 밖에 온갖 수단으로 점유하는 간접 점유가 있습니다. 직접 점유는 알만합니다. 그런데 간접 점유는 좀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간접 점유 인지는 사회관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애매한 사회관념에 애매한 한목적적 판단을 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전 우주에 있는 원자 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판단의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 수많은 근거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사가 판단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 민사재판이라는 게
답이 정확히 정해지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애매한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정말 큰 사람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옳고 정의롭지만 목소리가 작다면 옳지도 못하며 정의롭지도 않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도 있다는 거죠. 경매로 나온 물건에 유치권 주장이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가봤더니 직접 점유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결과 직접 점유가 없다고 해서 자신감 있게 입찰했다가 이후에 상대방이 아주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심하게 깨져 쌍코피가 터진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곤 했어요. 나도 목소리를 키우려면 간접 점유로 인정되는 것까지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간접 점유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점유라는 게 유치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전당포 주인이 시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되는 물건을 낙찰받기도 하겠죠? 그때 낙찰자인 우리는 절대로 never 절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점유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말은 물론 뉘앙스를 풍겨서도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서는 아니 돼요. 언젠가 판사 앞에서 무엇인가 반전을 노린 멋진 변론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나 영화에는 훌륭한 반전이 있잖아요. 자신도 그러고 싶었던 것이죠. 모든 게 낙찰자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절대 유치권이 성립할 수는 없는 물건이었지요. 하지만 패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상대방 유치권자가 이겼던 것이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대의 점유는 인정되오나 딱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게 끝장나 버렸던 것이라고요. 점유 인정? 그럼 유치권 인정?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점유는 인정되오나 멋지고도 훌륭하고도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쌈박하고도 쌈박한 논리로, 신박한 논리로 이러저러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된다면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멋지고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반전을 노린 거죠. 하지만 패했죠. 하긴 반전이 있긴 있었죠. 질 것 같은 상대방이 이겼으니까요. 두 번째는 채권의 변제기 도래입니다. 돈을 받을 날짜겠죠. 공사계약서에 돈을 줄 날짜를 적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게 닥쳐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도래라고 하지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돈을 준다는 날짜를 적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에 하나. 그렇다면 언제를 변제기에 도래로 볼까요? 그때는 공사를 모두 마쳤을 때를 변제기의 도래로 볼 것입니다. 물론 그걸 입증하려면 애 좀 먹어야 할 겁니다. 공사를 마쳤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 날짜를 말이죠. 세 번째로는 견년성입니다. 견련성, 견년성, 경련성,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식민지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같은 용어예요. 견련성. 평소에는 듣기 힘들 말이고 써먹지도 않는 말이죠. 부동산 경매와 담 쌓은 사람이라면 이걸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늙어 죽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이 건물 공사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돈 받을 권리인 채권과 물건이 연결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얻어 터져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이나 신용대출 해준 채권같이 이 건물과 전혀 상관없는 걸 들고 와서 돈을 받겠다고, 돈을 받아내겠다고 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면 결렬성이 없기 때문에 내쫓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유를 들고 법원에 달려가면 점유자는 꺼지라는 퇴고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특약입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 공사 맡긴 사람과 공사한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 무엇인지 뜻한 바 있어 유치권 따위는 주장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걸 두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정될까요? 개인들 간의 계약은 아주 나쁜 짓이 아닌 한, 즉 불법 행위가 아닌 한 그 내용은 자유의사에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둘 사이에 그 정도 특약을 한다 해서 세상이 뒤집히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그 특약은 인정이 될 겁니다. 낙찰받고 우연히 찾아낸 그들의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있고 그것을 근거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한다면 밝은 세상을 맛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성립한다는 것이겠죠.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또 많이 이야기되는 게 임차인의 유치권이죠. 유치권 주장자가 임차인인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때는 보통 임대차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무엇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그게 들어가 있으면 유치권 따위는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나갈 때 다 때려 부수고 나가야 하는 마당에 무슨 권리가 붙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요건은 아니지만 토지만 매각 물건, 즉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법원에서 팔아먹고 있는 법정지상권 물건은 유치권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거죠. 토지에 유치권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는 후일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나는 토지만 산 것이니 건물에 유치권이 붙건 말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하지만 붙어있는 그 유치권과 유치권 때문에 토지 입찰이 더 수월해질 수 있죠. 쫄리면 돼지시든가 그런 말이 있죠. 유행어입니다. 욕 아니에요. 그걸 보고 쫄린 사람들이 입찰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탈출 전략을 마련하는데도 유리해요. 일단 유치권자도 내 토지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봤고요.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유치권 성립 여부가 궁금한 물건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안녕히 계시자고요. 아, 조댓글. 그럼 안녕히.